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의 차기 의장으로 제닛 옐런 부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불안감이 서로 부딪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8% 오른 14,802.9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06% 상승하며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6%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 상태가 9일째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4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45%, 0.16%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에 제닛 옐런 현 부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옐런을 의장으로 지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옐런은 연준 부의장으로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본보기가 되었다며 특히 주택가격 거품 현상과 경기 침체를 미리 경고한 점을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원에서 조속히 옐런의 연준 의장 임명을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에 이어 의회 인준 절차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4년간 직무를 맡게 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아 내년 1월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자리를 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확대나 초저금리 기조 유지 등 종전 연준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 국면에서 상당히 회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연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여부를 두고 연준 내 대부분 위원들은 올해 안에 축소를 시작해 내년 중반에 종료하는 데 대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자산 매입 규모를 조정하는 데 앞서 경제 개선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재정 환경으로 인해 경제 및 고용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전격 회동합니다. 양측이 만나는 것은 정부 셧다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 뒤인 10일에 공화당 지도부와 의회 내 각 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중 민주당 상원 의원은 물론이고 공화당 상원과 하원 의원들도 차례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회동에는 베이너 하원 의장 등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우리가 한글날로 휴장을 하고 돌아왔지만 기다리던 미국의 정치권 합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9일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또 지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화요일장에서 1%에서 2%대로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간밤 수요일장에서 결국 끝내는 반등세를 일제히 성공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호재성 소식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자넷 옐런 현재 연준 부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미국의 증시 흐름을 반등세로 일제히 끌어당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 화요일장에선 2% 정도 급락을 했다가 0.4% 정도 추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디폴트 우려감이 끝내 시장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 국내 증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오늘장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출발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에 제닛 옐런 현 부의장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연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글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마감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화요일장, 1%에서 2% 정도로 급락을 한 이후에 앞서 수요일장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결국 3대 주수 모두가 반등세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옐런 부의장을 차기 수장에 지명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낙폭을 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일 한글날로 휴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1%가량의 낙폭이 좀 컸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8%가 상승을 했습니다. 14,80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46%가 내려갔습니다. 3,677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세로 유지를 했습니다. 0.06%가 오른 1,65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은 1% 이상의 낙폭이 있었고,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다소 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좀 약세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자넷 옐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였죠. 미국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준은 무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년 연방정부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 이 부분이 여전히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저녁을 같이 하고 내일 공화당 상하 위원들과 백악관에서 초청 만찬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추가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기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부분이 풀려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경기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는 0.4% 정도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 정도 남짓 하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아테네 증시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가 컸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실적을 발표했던 알코아는 실적이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와서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매업계의 실적을 발표했던 코스트코나 얀브랜즈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3분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주간인데요. 첫 스타트는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효과가 조금 희석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결국 자넷 옐런이 미국의 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첫 여성 수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시장의 지지가 있었던 만큼 기대도 크죠. 그렇습니다. 옐런이 된 것이 월가가 바라는 시나리오였고요. 서머스가 일찍이 낙마가 하면서 옐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기대대로 지명이 됐고요. 이런 내용으로서는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에 아주 무거운 리스크 하나는 잘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에 의해서 1913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의
차기 수장으로 여성이 처음으로 지명됐다는 점, 이런 부분도 역사상 한 페이지를 현재 남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비둘기파의 양대 거두로 벤 버냉키 의장과 같이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벤 버냉키 입장으로도 내년 1월 말에 사임을 하더라도 어깨가 가벼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벤 버냉키 현재 연방제도이사회 의장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가가 바라는 인물은 뉴욕 증시에도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명이 된 자넷 옐런 회장은 차기 수장은 1997년과 99년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상당히 격이 없는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민주당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의 하나인 힐러리 클린턴과도 같은 이제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될 경우 연임으로서 미국의 여성 대통령과 연준의 여성 수장이 같이 동시에 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넷 옐런 부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됨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축소된다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충격이 덜하게끔 차츰차츰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차기 수장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입장으로서도 이번 달 이제 말에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옐런 의장의 의중을 더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비중을 좀 더 북돋는 이런 행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고용 지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완전 고용 수준인 현재 실업률 6.5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연장성산이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2015년 정도에 기준금리를 좀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옐런 의장이 수장이 되면 이것이 1년 정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역임을 하면서 올해로 이제 약 10년 정도 연준에서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와는 2008년도 한미 통화 수합 협정 때 상당히 지지 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이고 현재 남편은 경제학자인 조지 에커로프 교수인데요. 경제학자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대거 이제 4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달라스의 리처드 피서 총재,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의 코츠라코타 총재, 이 세 분이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이를 잘 다독거리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9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안에 연말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셧다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FOMC에서는 조금 의견이 바뀔 수도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9일과 30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4분기의 GDP를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의사록에서 보면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연내에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양적 완화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힌 연은 총재는 캔자스시티의 에스더 조지 총재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의 반대표가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연준의 입장을 두둔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 이런 부분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달 초에 9월에 현재 그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이른바 경제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를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의회에서의 표결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분석해드리면서 관심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2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의 매도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 달째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수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 네이버, 한국타이어 쪽으로 매수세 보였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NH 엔터테인먼트, 삼성물산, S51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과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OCI, 하나케미칼 쪽으로 매수, 반면에 SK 하이닉스,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보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었다라는 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 보였다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상승 탄력도가 주춤하지만은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외국인 시각은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그동안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종목 쪽으로도 매기세가 확산되는 모습 보였는데, 네이버 쪽으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나옴에 따라가고 55만원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OCI를 필두로 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OCI, 태양광 관련된 업황 회복 기대감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메라 모듈을 비롯한 전체적인 업황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적인 측면, 전차군단 쪽으로 조금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간은 전차군단 쪽으로 쏠림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도 시장에서는 약간은 최근에 소외되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전차군단 쪽으로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CJ ENM, CJ 오쇼핑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하이메탈, 시니코웍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멜파스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 서울반도체, 테스, 세코닉스, 셀티니온에 대한 매수, 반면에 성광밴드, 다음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SFA 쪽으로는 매도세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CJ ENM 52주 신고가 역시나 지난주 계속적으로 경신함에 따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룹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악재 요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방송 콘텐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게임 관련된 모멘텀의 살아남에 따라 갖고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관련된 업종군들도 중국 국경일과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정부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레저세 관련된 우려감 최근에 좀 불거졌지만은 그런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시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메디톡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 창출 및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시각 쪽에서는 외국인 쪽으로 시각을 함께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IT 부품 관련된 종목 쪽으로 옥석가리 진행함에 따라 갖고 약간은 매수에 집중하는 종목군도 있다라는 거, 4분기 IT 부품 성수기 도래에 따른 기대감을 먼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 가지셔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종목 어떤 종목이냐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분석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LG전자, LG디스플레이, NH엔터테인먼트, 삼성엔지니어링, 기아차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파트론, YG 엔터테인먼트, 인터플렉스, 게임빌 쪽으로 매수세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LG그룹 관련된 IT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들, 문화, 레저 관련된 게임 관련된 산업군 쪽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시장이 약간 불안함에 따라 갖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내수 관련된 업종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건설 관련된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F가 관련된 이슈에 따라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펀더멘탈 및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반면 이 두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잖아요. 개인 쪽에서는 지금 저가 매력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LG전자 어느덧 52주신 저가 부분까지 가격대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G2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경쟁력이 부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52주신 저가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67,000원 지지라인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10만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10만원대까지 반등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받아볼게요. 네, 우선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 사실 9월 들어가고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어떤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월달 한두 거래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이 썩 좋지 않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쪽에서 굴삭기 관련된 시장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기계업종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업종에 약간 단기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 들어가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1,1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꾸준하게 대세 하락이 아닌 대세 상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고평가에 대한 논란 나왔지만은 17,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15,000원대까지 단기 급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고평가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난 수요일장, 화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15,800원인데 이 가격대 부분 16,000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고점 돌파 이후에 18,000원대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14,000원만 예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점과 고점 높아지는 가파른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 관련된 디포트 관련된 우려감을 해소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 급등 양상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한 2주 정도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겠다. 16,000원 이하 매수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드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상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네이버의 주가도 꾸준히 신고가를 랠리를 펼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업 규제의 개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한 게임과 게임 계속 관련 부서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분할이 되면서 지금은 알맹이만 남은 바로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매출을 보시면 광고 비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인 이쪽에 매출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네이버가 왜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업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어느 정도는 상승 패턴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5일선을 물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11선까지 지지가 나온다면 상당히 급등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장됐을 때, 분할 상장이 되었을 때 그 가격대 자체를 지지점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같이 네이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황금기를 구가던 야후와 똑같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색 광고에 대한 매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광고까지도 함께 어느 정도의 매출의 가장 주요 핵심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매출 구조 자체가 2012년 말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디스플레이 광고가 어느 정도 네이버 사업 매출의 75%까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라인 쪽으로 매출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거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검색 광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자체를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큰 네이버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검색 광고에 대한 위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 바로 라인의 핵심적인 매출이 지금은 잡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지역별 매출을 한번 같이 또 보시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국내 매출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매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국내 매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해외 쪽의 매출이 재생산이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 해외 쪽의 매출 자체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라인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도 알고 있는 라인에 대한 글로벌 가입자 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출시를 하고 난 2011년 6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할 때 다음에 마이피플이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대세는 카카오톡이었죠. 하지만 점점 서비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냄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해외에서의 매출이 과시화되는 성과가 보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주요 글로벌 메신저를 한번 같이 봤을 때 라인의 가입자 수 그리고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는 상당히 라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국내 이용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해외 쪽은 좀 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바로 라인을 좀 더 이용을 많이 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게 바로 일본이었다는 점. 그래서 라인을 하다 보시면 번역기까지 제공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이런 모습 자체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조금은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모델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위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챗을 한번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 이모티콘 결제 서비스 있겠고요. 그리고 왓츠앱 같은 경우에도 연간 이용료 그리고 유료 다운로드가 있겠고 대신 라인과 카카오톡을 비교해서 본다면 라인에 출시됐던 게임 자체는 바로 36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서비스에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게임은 무려 235개거든요. 그래 이런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에 대한 메카가 좀 더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네이버 주식의 좀 더 추가적인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라인이 게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주가 자체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페이스북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는 페이스북과 똑같은 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네이버가 어느 정도는 지금 타켓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일별 동향을 봤을 때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이 네이버에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율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아직까지 매도율이 한 50%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신규적인 자본 자체가 들어오되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털고 나가는 장세, 그리고 지금은 기관에서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의 외국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10월 8일 날 매수 기조를 좀 들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신고가 랠리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3분기 실적이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더 미미할지 몰라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순환대로를 좀 더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옐런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거나 축소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옐런 현재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과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을 설계한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의장이 된다면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자넷 옐런이 예상대로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으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자넷 옐런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 테이퍼링의 축소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내년 임기 시작할 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우선시하지 않고 고용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반대파인 매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인데요. 일단 자넷 옐런이 됐다라는 것은 고용의 완전 고용 가능성을 재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약 660만 명 정도의 구직 포기자들이 로 인해서 실업률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자, 그 얘기는 결국 양적 완화 축소가 아닌
양적 완화 연장 내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는 벤 버네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레임덕에 의한 연준 의원들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테이퍼링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제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는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이제 정말로 미국장이나 전 세계 경제가 버블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정부 예산안이나 정부 부채 상한 문제를 제외한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따라 연내 테이퍼링도 일단 물 건너갔다 말씀해 주셨고요. 고용을 중시하는 성향상 실업률 6.5%까지 경기 부양 지속할 수 있다. 양적 완화 유지 내지는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조금 다르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8월에 ITC가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 금지 판정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 삼성은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냐면 그 특허에서 표준 특허와 상용 특허의 차이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특허는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용 특허는 기업만의 특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FTA라든가 TPP라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의라든가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유지하자라는 부분이었고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걸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부 정책에서 지금 예산안이라든가 정부채 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만큼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전례를 남겼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거기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제품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애플보다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문제가 된 특허들의 제품들은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지 지명도, 삼성전자의 지명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본다면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문제로 봤을 때는 오바마가 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한테는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처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발목을 다시 잡게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대상 제품들이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됐지 발목을 잡을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에 따른 각국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양적 완화 축소에도 잘 버틸 나라로 꼽았습니다. 국내 등 한국에 대한
굉장히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IMF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의 투자 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호평을 했는데 이번에는 IMF마저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은 투자처로 인정하는 상황이죠. 내용을 보면은 그 변칙적 통화 정책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 과제라는 어떤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죠. 지금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노출성과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약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는 그 호주와 캐나다를 지명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글로벌에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1사분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화가 2000년대 초반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도 시장에는 충격이 미비하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장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다시 한번 급부상할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그동안 왕따를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거꾸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연말에 상당한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꾸준히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에 단서가 되는 소식이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한 달째 2000선 부근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게 되는데요. 외국인 중심의 이 차익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된 만큼 또 해당 물량의 청산 여부가 관건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